안녕하세요. 네, 정쌤입니다. 4월달 모의고사를 봤어요. 조금 전에 모의고사 풀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의고사 풀기 전에 모의고사를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 2018년 4월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지금 제 생각은 먼저 첫 번째 임용고시는 매년 진보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금씩 바뀌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그런데 매년 진보하는데 이 진보의 기준점이 전년도 영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의 영역별 문제를 기초로 그 다음에 그 영역의 문제가 좀 넓어지거나 수준이 같거나 좀 깊어지거나 이렇게 늘 돼 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안내하거나 가르치는 저 입장에서도 막연하게 모의고사를 그냥 우리가 한번 치르는 행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귀한 시간 냈잖아요. 그렇죠? 또 지방에서도 왔고 저도 문제 만들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서 아시겠지만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보통 쉽게 만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귀한 시간을 서로가 주고받을 때에 보다 더 알차게 하려면 제가 아주 꼼꼼하게 전년도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출발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늘 여러분에게 공부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를 진단해 줄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전년도에 나왔던 영역과 똑같이 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것이 발판이 되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과정이 여기가 이제 4월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모의고사가 한 번 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이렇게 또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심화반 수업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여러분들은 다르게 이해를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4월달이니까 20점만 맞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은 문제가 어려우니까 20점도 못 받을 거야 라는 말로 받아들였나 봐요. 그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초수이건 N수이건 간에 올해 시험이라면 이제 4월달 출발점이니까 이 문제에서 20점을 맞아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좀 올라가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의 수준은 전년도랑 수준이 똑같아요. 난이도랑 여러 가지가. 문제는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밑에부터 출발했으니까 이제 점점 올라가자의 개념이에요. 이렇게요. 만약에 문제의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다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그럼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공부를 하겠어요? 그럼 몇 점 맞는다의 개념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 따라서 현재 출발점은 작년도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난이도도 그렇고 물어보는 방식도 그렇고 영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수평적인 걸 냈어요.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하면 지난번에 셀이 나왔으면 요번에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 옆에 있는 걸 냈다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만 올해 시험에서 나머지를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머지 거 만져봐야 이게 나와버리면 도루묵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영역에 중요한 것을 해결하고 출발하자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수준은 똑같다. 그러면 이 영역별, 이 수준별, 이 난이도별로 현재 내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공부를 했는가? 그다음에 그래서 이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요걸 빨리 언제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좀 깊은 것 혹은 기초적인 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성적과 수준을 계속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1번이, A형 1번이 지금 미술교육론입니다. 미술교육론인데, 미술교육론은 주로 무엇이 나오냐면, 미술교육론의 이론 혹은 사상과 함께 학자가 주장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요.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이제 용어 안에는, 요즘 용어 안에는, 주로 이제 교육 목적, 그 다음 교육 방법, 그 다음에 그 학자만의 특이한 용어. 다른 학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져서 우리는 이거를 그 학자의 특징,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술교육론 이론과 사상을 흐름선상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잘 아는 표현, 기능, 중심, 미술교육이라고 하는 이론과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창의성, 중심, 이론과 사상이 있고, 이 시절에 같이 전개됐던 재건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해중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해중심 이후에 현대미술교육론 중에서 특히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중에서 시각문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문화도 있죠. 구성주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네오 DBA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전개되고, 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또 작은 의미의 교육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각문화만 노란색을 친 이유는 작년에 시각문화가 나와서 그래요. 작년에 시각문화가 나왔으면, 작년에 던컴이 나왔으면, 던컴과 관련된 시각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수평적으로 먼저 4월까지는 좀 해결하거나 건드려 놓자. 그치? 그래야만 이후 공부에 튼튼해지고 발판이 될 것이고, 시험 문제 나올 때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개념이거든요. 시각문화 중에서 학자 여러 명 있죠. 그쵸?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던컴부터 해서 프리드먼, 그 다음에 윌슨,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시각문화에서 던컴, 프리드먼, 해결해야 될 사람 윌슨, 그 다음에 그 애플랜드, 기타 등등이 쭉 있는데, 작년에 던컴이 나왔으면 당연히 올해 여러분들 출발할 때 당연히 이 사람들 먼저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부분을 1번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1번) 시각문화 미술교육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문화 미술교육에서 의미는 대상의 특성에만 내재한 것도 수용자의 반응에 있는 것도 아닌, 대상의 특성에만 내재된 것, 이것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더니즘 사고죠.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더니즘 사고. 그러니까 그 진리를 파헤쳐야 돼. 그 진리를 파헤칠 때 교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필요하거나. 수용자의 반응에 있는 것, 학생 중심 사고이죠. 여태까지 미술교육은 기술 혹은 드로잉 혹은 교사 혹은 교육과정이거나 아니면 학생, 아동
중심이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도 아닌 사회적 맥락, 바로 포스트 모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맥락, 이거 포스트 모던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학자 중에 어떤 사람이겠네 하면서 읽으면서 그런 것들 찾아서 머릿속에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공부 방법 고려해 보시고요. 자, 대상과 수용자 간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개념을 텍스트성이라고 그러죠. 텍스트성. 그런데 이 텍스트성은 처음에 누가 얘기했냐면 로랑 바르트, 그 다음에 줄리아 크리스테바, 그 다음에 윌슨. 근데 이 윌슨이 텍스트성을 얘기하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려고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텍스트성이라고 한다. 텍스트성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호화된 행위나 대상과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용자의 능력을 결합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윌슨 나왔네. 그럼 윌슨. 그럼 이제 요게 나왔단 말이죠. 윌슨. 그러면 1번 문제는 윌슨이 나왔고 작년에 덩컴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요걸로 오늘 공부하고 일주일 동안 복습해서 이걸로 끝. 마음 편하게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프리덤을 하거나 아이플랜드를 하거나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윌슨은 순수미술과 대중문화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포스트 모던 미술과 미술교육을 텍스트성으로 설명했다. 윌슨은 미술작품을 해석하는 것이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도 모두 한 작품에 간직되어진 다른 텍스트성을 찾아보거나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텍스트성이거나 상호 텍스트성 두 가지 다 정답. 2번이 보기에 따라서 영역이 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각이론. 조소이론이 되는 거죠. 조소이론이 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한국미술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영역이 요즘은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문제 형태도 작년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그 체감을 좀 같은 형태로 느끼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작 과정인데, 특별히 이제 조각은 이제 조각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각사가 있는데, 이 조각사는 미술사로 접근하는 것이고, 조각 이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작 기법을 분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소냐, 소조냐, 구축이냐로 분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작 과정과 단계를 공부해야 되고. 세 번째 재료의 특성. 재료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후로는 아마도 유치하지만 용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와 용구이기 때문에. 아주 유치하지만, 이렇게, 재료와 용구, 조각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용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왜 그러냐면, 2015학년도, 그 문제에서도, 도자공예랑 조소랑 영역을 혼합해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소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기법을 도자에서 사용하거든요. 흙을 다룬다고 하는 입장에서 같은 거라서 문제가 같이 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이렇게 내는데 여태까지는 어쨌든 이렇게는 나왔어요. 그동안 안 나왔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합성 수지까지 나왔으니까 실리콘 여기까지는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조각사니까 오늘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한미사 같은 경우
조각과 관련돼서 나온다면, 이렇게 된다면 얘는 뭔 얘기냐면 불상조각이죠. 불상조각. 한마디로 A형 2번 문제가, 작년도 A형 문제가 그리스 청동 조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 청동 조각이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청동의 과정을 보거나 한미사의 불상 조각을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불상 조각을 재료로 정리해서 제작 과정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우선 불상 조각이 소조가 있습니다. 그죠? 소조불이 있어요. 소조불. 그 다음에 건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동, 금으로 하는 금동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죠? 소조는 그야말로 흙이에요. 건칠은 삼배에다가 오칠을 합니다. 금동은 청동이라고 하는 건데, 구리, 아연, 구리 합금입니다. 구리 합금. 미술과에는 안 배우는 거. 구리에 주석을 합금할 거냐, 아연을 합금할 거냐, 80%할 거냐, 20%할 거냐, 달라져요. 보통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미술과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얘는 금입니다. 골드. 와우. 얘는 철. 철도 이제 순철, 강철, 여러 가지 그 철이 한 3종류로 나눠지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고, 미술과 그냥 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얘를 만들 때, 처음에 목심을 만들죠. 목심을 만들기도 하고, 바로 하기도 하고요. 건칠은 아주 큰 대형일 경우는, 일단, 건칠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탈건법이 있고요. 목심 건칠이 있습니다. 탈건법이 뭐냐면, 대형일 경우, 나무로 만들어, 흙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겉에 삼배를 하고 완성이 되면 파내요. 그리고 너무 크면 얘네가 아무래도 좀 불안해지니까 안에 다시 목심을 집어넣게 됩니다. 다시 목심을 대형일 경우. 목심은 지금 처음부터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마는 거거든요. 금동과 금속 얘네들은 금동, 금, 철, 구리. 얘네들은 내부에 흙으로 만들었다가 밀랍을 사용합니다. 밀랍. 그죠? 역시 흙으로 만들었다가 밀랍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철은 밀랍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흙으로만 합니다. 흙. 그래서 밀랍 사용 안 합니다. 얘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선 2번 문제, 작년도 그리스 청동 문제가 나왔으면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4월 달은 가야 되지 않겠나의 입장에서 문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요만큼을 지금 해소하고 있는 건가? 지금 목심 혹은 밀랍에 대한 구분, 그 다음에 내면을 깎는다 어쩐다에 대한 구분, 재료에 대한 것, 이거를 지금 한국미술사에서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정리하시고, 아울러서 지금 기법, 조각이론 소조와 조각, 구축법의 장단점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건가? 지금 당장이라도 문제가 바뀌어서 구축법의 장점을 써라, 혹은 소조가 갖는 장점을 써라라고 하면 자식에 쓸 수 있는 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소조기법의 과정과 소조기법이 갖고 있는 그 흙이라고 하는 재료의 특성, 그지? 그 다음에 실리콘의 특성, 플라스틱의 그 합성수가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돌이라고 하는 특성, 나무라고 하는 특성,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근대조각과 나무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동계를 지금 욕심에 4월달인데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두면 A형 2번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라는 거지. 난 언제 할 거야, 나 이거 해야 될 계획은 세웠어 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했었어야 되라고 하면 여태까지 이제 전략상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거고, 이제 오늘 새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을. 자, 그러면 금동불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건 뭐예요, 지금? 2번. 목심은 필요 없죠. 나무라고 하는 건 필요 없잖아요, 금동불에서는.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번에는 2번이 됩니다. 다음에 금동불상을 제작할 때 순서는 숫자만 불러볼게요. 3, 1, 9, 8, 5, 7, 6, 4. 3, 1, 9, 8, 5, 7, 6, 4. 번호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3번. 철심에 진흙을 붙여서 대강 형태를 만들죠. 그 다음에 형태에 밀랍을 입혀서 전체 형태를 조각하는 건데, 그 다음에 표면에 진흙을 덧씌워 바깥을 만들죠. 그 다음에 열을 가해서 밀랍이 녹아 흘러나오게 합니다. 근데 물론 이 과정 속에는 탕도라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죠. 탕도가 이미 있어야만 밀랍이 빠져나오는 자리가 생기니까요. 그것도 메모해 두세요. 여백에다가 탕도 작업. 자, 그래서 노쇠물을 안틀과 바깥틀 사이로 부어 넣지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3번, 1번, 9번, 8번, 5번까지 읽었어요. 그죠? 다시요. 철심에 진흙을 붙여 대강 형태를 만들어. 그 다음에 표면에 진흙을 더 씌워서 바깥틀을 만들어. 그 다음에 형태에 밀랍을 씌워서 세부 묘사를 한다는 거지. 전체 형태를 조각한다는 거니까. 조각한다. 세부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탕도 작업을 하고 8번 열을 가해서 밀랍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흘러나온 빈자리에 노쇠물을 부어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을 떼어내고 주위꼴을 잘낸다. 이것이 바로 곧 탕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탕도도 되지만 탕도 외에 좀 대형일 경우, 특히 작년도 그리스 청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 탕도 말고 지지대와 같은 아주 얇은 고정 틀이 있어요. 고정새들. 그것이 틀 고정새를 제거하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서 형태가 큰 건가 복잡한 건가에 따라서 자칫 무게중심 때문에 이게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작업을 하려고 다양하게 그물처럼 이렇게 막 고정, 우리가 여러분 교통사고 심하게 나신 분들 보면 이거 석고 대고 여기다 또 겉에 또 이렇게 쇠 대고 여기다 막 침을 막 박아놓고 하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 뼈 이렇게 좀 고친 사람들, 그런 것처럼 고정쇠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는데, 고정쇠를 제거할 만큼 복잡한 것일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6번 과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고정쇠를 메꾸고 완성해서 닫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번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를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특별히 여기 이 목심과 밀랍을 사용하지 않는 것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건가를 좀 잘 판단하셔서 공부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3번은 작년도 문제가 이제 키아로스크로 명암법에 관련된 건데, 그렇다면 조형유사 원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따라서 조형유사 원리는 얘기가 간단합니다. A형 3번, 얘는 조형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우선 문제가 조형유사 원리 용어 자체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번, 나번, 그래서 가에 뭐라 막 써 있는데 가로 열고 그래서 뭐다라고 하고 작품을 주죠. 이렇게. 그리고 뭐라 막 써 있는데 써 있고 중간에 또 이렇게 해서 또 작품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역, 뭐 니은 이렇게 나오면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써라. 예를 들어서 율동, 반복, 뭐 균형, 뭐 대칭,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내는 원용어 문제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지금처럼 활용이 나오는데, 활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기본서에 조형유사 원리에 보면 그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데, 순서가 뭐냐면 점, 선, 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색, 뭐 형, 혹은 형태, 뭐 이렇게 나온 애들이 있어요. 가까이 나와 있는 애들에 대한 사례, 요거를 좀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고, 요건 이미 다 공부가 됐고요. 요것을 무엇으로 응용하느냐? 교과서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마무리가 정리되면 우리가 이제 확산 마무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적용된 미술사. 여기까지 정리하면 조형유사 원리는 공부 다 한 거야. 한 두어 달 안 해도 돼. 작년에 이제 명암법과 관련된 것이 나왔고, 지금 이 문제는 원근법에서 선과 관련된 거예요. 선원근법. 원근법에는 선원근법이 있죠. 그죠? 선원근법. 선원근법에는 1.2시, 2.2시, 3.2시가 있고, 선원근법과 다른 것 중에서 하나가 단축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축법이에요. 문장을 읽어보면, 원근법의 규칙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관점을 재현을 할 때 쓴 것 단축법입니다. 그래서 선원근법과 구분해서 이 기법에서는 돌출 후퇴, 부효효과를 연출해서 강한 양감과 운동감 표현하는 것.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사용했던 단축법. 특히 인체를 그린 표면에 경사지게, 자, 받아 적으세요. 인체를 그린 표면에 경사지게 또는 직교하도록 경사지게 혹은 직교하도록 배치하여 투시도법적으로 감축되어 보이게 하는 기법.
인체를 그림 표면과 경사지게 또는 직교하도록 배치해가지고 투시도법적으로 감축되어 보이게 하는 기법. 얘는 선원근법과는 좀 다른데 조형유사 원리 선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 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까요? 점과 관련돼서, 점선면 할 때 점과 관련돼서 미술사 적용. 점. 시인상파 무슨 법? 점묘법이라 하면 안 되고 분할묘법.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그죠? 명암, 작년 이제 끼아르스크로, 이제 앞으로 나올 거 테너브리즘. 그런 거. 선, 당연히 선원근법 1.2시, 2.2시, 3.2시.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거 동양의 원근법, 개화법, 평행, 그 패럴렐리즘, 평행투시. 그와 함께 단축법. 이건 해결해야지, 수평적으로. 시험에 나온 것들은 수평적으로 해결해야지. 다시 말해요. 서양의 선원근법. 그쵸? 서양의 선원근법 1.2시, 2.2시, 3.2시. 그거와 별개로 동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개화법, 평행투시라고 하는 개화법, 패럴렐리즘, 개화법. 요거와 다른 거, 인체를 직교, 경사지게 배치해서 출수법처럼 보이게 하는 거, 단축법. (4번입니다) 자, 이 4번 정도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설명을 진행을 좀 빨리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패턴을 알았어. 공부 내가 그럼 계획을 앞으로 이렇게 세울 거야. 전략은 이렇게 세울 거야.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4번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정답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 좋고, 토요일인데 여기 앉아 있고 싶겠어요.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겠지. 지금 A형 4번이 중국미술사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화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영역이 이렇게 영역별로 중복되죠. 그런데 이제 중국미술사로 보게 되면 먼저 시대 기차를 타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위진남북조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진남북조 때는 주로 인물화가 많이 그려졌어요. 그렇죠? 인물화에 따르는 화론, 전신론. 여기서 좀 특이하게 이제 산수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화산수서, 종병이 화산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인물화 관련해서 전신론이 이제 화육법. 전부 다 인물화를 중심으로 전개가 됐던 거고요. 위진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수대, 당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대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죠. 수대 때는 인물화도 등장했지만 인물화 중심에 산수가 약간 등장해요. 그죠? 산수인데 특히 산수 중에서 무슨 산수? 청록산수. 이렇게 전개되고, 당나라 때도 역시 인물화가 많이 그려지면서 이제 산수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크게 융성하게 됩니다. 그죠? 이 산수화는 주로 청록산수, 그 다음에 왕유의 수묵산수, 그 다음에 오도자의 백묘, 이렇게 전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대라고 하는 특이한 시대가 좀 있었어요. 한 60년대 전쟁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송대인데, 송대를 이제 북송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송 시절이 문인화,
중심시대였고 남송시대가 화원화 중심시대였단 말이죠. (5대) 때부터 형호 관동에 의해서 수묵우위론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수묵화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 속에서 문인이 되려면 여기 문인이 되려면 꼭 가져 있어야 될 것이 안에 뜻 먼저 세워야 되니까 여기 화어는 뜻보다는 기술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뜻이 먼저 있어야 돼. 의제필선, 흉중성죽이라고 하는 거. 흉중성죽. 요런 것이 깔려 있어야 문인화가 기초가 되죠. 그런데 얘네는 수묵으로 그립니다, 보통. 그래서 이 수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수묵에 대해서 수묵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를 처음부터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요 시절에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이 문제입니다. 당대 장조라고 하는 사람은 수묵산수화론을 제시했는데요. 밖으로는 조화를 배운다. 외사 조화. 화가가 객관적 사물에서 성취한 창작의 원료로서 화가가 묘사하는 대상에 충실한 거고요. 안으로는 마음의 근원에 젖는다. 중득심원. 화가는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판단해서 머릿속에서 이를 가공하는 거야. 개조해야 돼. 이러한 외사조와 중득심원이라고 하는 예술 창작 법칙이 굉장히 미술에 대한 인식이 심화이면서 중국회화 1000년 가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됐던 당대 장조의 외사조와 중득심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역, 니은, 외사조와 중득심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이제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크게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올해 12월 시험 목표를 출발한다면 작년에 이게 나왔으면 당연히 수평적인 구분에서 얘를 건드려 놓고 알고 가야 돼서 4번을 저렇게 됐습니다. 기역은 외사 조화, 니은은 중득 심어. 문제가 넘어갈수록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점수와 관계없죠. 점수로 연연하는 건 바보예요. 매번 얘기하지만 점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의고사인데. 그치? 실제로 받는 점수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받는 점수 이전까지는 아무 여러분들 마음을 상할 필요가 없어.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 이게 내가 몇 점이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 이걸 기준으로 자꾸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확인하고 습득하고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거 제일 중요해요. 나 몇 점 맞았어.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금 80점 만점에 75점 맞았다. 그래서 와 뻑이고 이렇게 하면서 널널하네. 오늘 놀고 내일 놀고 모레 또 놀고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나 오늘 5점 맞았어. 그래서 이 악물고 공부해야 돼. 라고 해서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실제 시험은 성공해요. 그러니까 제발 점수로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왜 놓쳤구나. 이거 그런 거네. 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얼굴 좀 펴주세요. 제가 무서워 죽겠어요. 5번. 기역은 구성조각입니다. 니은 구성주의예요. 피카소의 만돌린과 클라리넷과 같은 작품은 새로운 실험 정신이 반영된 것이고 전통적인 조각 개념에서 벗어난 가능성 그 자체죠. 석자, 목재 그리고 주조라고 한 한계를 초월하고
주조하거나 깎는 것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재료를 결합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작업 태도와 실험 정신을 본받아서 20세기 조각가들은 구성 조각이라고 하는 거, 구축 조각이라고 해도 됩니다. 기억법, 구성 조각 혹은 구축 조각 정답. 개념을 도입하여 나무와 금속, 철사, 폐품 등 비전통적인 재료를 끌어들임으로써 조각의 개념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죠. 일반적으로 카드보드, 셀룰로이드, 금속판, 철사 재료를 결합해서 작품 제작하는 방식, 나음가보 작품, 이런 구성주의에 속하죠. 나음가보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러시아에서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일어난 전위적인 추상미술 운동이다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조각에 대해서 접근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고대의 주제가 주로 신화이거나 영웅이에요. 그렇죠? 재료, 자연재료예요. 자연재료. 그래서 돌, 나무, 흙, 이렇게 되죠. 중세는 그야말로 신 혹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재료가 그냥 건축 안에 포함된 거예요. 건축 안에 포함된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여러 가지 회화 혹은 뭐 재단화, 모자이크, 벽이 건축에 귀속된 거. 그래서 따로 특별히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역시 이 영웅이죠. 당대 영웅. 또 이제 신화에서 나온 사람들도 일부 하게 되고요. 재료가 역시 자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몽부터, 바로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낭만까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계몽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우리가 근대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다 묶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바로크 시절부터 시작해서 로코코, 신고전, 낭만. 그 다음에 이걸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계몽주의 시대, 근대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역시 주제가 계속 똑같이 영웅이거나 신화이거나 보통 이렇게 돼요. 역시 재료도 자연재료입니다. 이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순간 바뀌죠. 갑자기 이 근대 현대 조각가라고 하는, 여기 오락가락하게 되는데 근현대 조각가라고 하는 여기에서 특히 로댕부터 좀 달라져요. 얘기가. 로댕의 주제는 인간입니다. 인간. 특히 인간의 고뇌. 그죠? 자, 재료가 자연재료예요. 자연재료에다가 이제 청동이 도입이 됩니다. 청동. 물론 청동이 그전에도 사용됐지만, 주로 많이 좀 이렇게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흙으로 썼다면 청동 주물기법 쓰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멈추면 좀 곤란하고요.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장소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다행히 내용이 귀속됩니다. 내용이 귀속돼요. 내용이 귀속됩니다. 내용이 귀속돼요. 여기 건축이 귀속됩니다. 여기는 내용에 귀속됩니다. 그러면 내용에 귀속된다면 그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곳에 세워야 되겠죠. 네. 뭐가 필요해? 좌대가 필요해요. 네. 이 좌대는
내용이 귀속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장소 특정적이라고 그래요. 중세는 건축에 귀속됩니다. 여기 좌대를 중심으로 장소 특정적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왼쪽과 같다. 여기는 좌대를 사용합니다. 1번 좌대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 좌대가 좀 변화돼요. 좌대가 낮아지죠. 굉장히 낮아집니다. 뭐 한 10cm 정도까지 낮아져요. 그래서 그 칼레 시민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cm로 만들었는데 그 칼레 시민 위원들이 좌대를 1m로 높여가지고 로댕하고 또 대립이 있어서 다시 또 낮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좌대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좌대 높이가 변했다는 것은 장소 특정적 사고가 약해진다는 거죠. 장소 특정적 사고가 약화가 됐다. 그러면 특별히 그 장소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도 된다의 뜻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꼭 그 장소 아니어도 돼. 다른 장소 가도 돼. 좀 괜찮고 잔디도 있는 곳에 가도 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슨 조각이 연상이 돼? 환경 조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환경 조각으로 전환. 시작.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이론 수업이 아니라서 이걸 자세히 또 할 수는 없고, 브루델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마요르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브랑크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여기가 현재 이제 1900년대 진행되고, 역시 브랑크시 그렇게 되고, 1900년대 초반에 이렇게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했다가 급격하게 또 바뀐 데가 바로 구성주의, 러시아 구성주의. 아, 이걸 굉장히 저 밖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아니, 감탄을 하네. 이렇게까지 감탄해주면 내가 또 황송하죠. 러시아 구성주의는 주제가 바뀌죠. 일단 재료 중심으로 바뀌어요. 산업재료라고 흔히 하게 되는 거. 우리는 이 산업재료라고 하는데 요 말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있는 거 뭐뭐뭐 돼 있어요? 뭐 셀룰로이드라든가 그러죠. 유리 뭐 이런 거, 철, 뭐 이런 것들을 바뀌어요. 여기에 따르는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그죠? 또 재료의 특성, 운동감, 뭐 이런 것들로 자꾸 바뀌어요. 자꾸. 당연히 장소하고도 관계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다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지. 뭐가 추가돼야 돼? 기법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여기 소조다, 조각이다, 소조다, 조각이다, 쭉쭉 왔다가 여기서는 이제 아상블라주. 용접.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공간의 개념이 좀 더 확고해지면 테크놀로지와 만나서
설치가 이제 60년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설치.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5번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작년도 문제가 여기까지 쭉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재료와 신화를 보여주려고 사용한 기법이 이 대상을 한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조각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대상의 위치를 정면, 좌측면, 우측면 이렇게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감상자가 인체의 전면을 다 보게 되는 현상을 여기서 쭉 이어져 온 거, 그렇죠? 그것이 극성하게 발달했던 것이 사실은 근대 쪽이거든요. 그 로코코 조각에서 낭만주의와 로코코 조각에서 특히 여러분들 그 낭만주의 조각가 리드 아시죠? 개선문에 있는 고부조 리드 검색해 보세요.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리드. 이거 잘 기억하시죠? 화면이 좀 조금 안 나오는데 잘 나온 걸로 볼까요? 이거 좋다, 이거. 네. 이걸 보면 지금 전쟁의 여신을 중심으로 밑에 있는 의병들이 돌아가는데 가만히 이 사람들의 면을 보세요, 면. 이 사람은 이쪽 면, 이 사람은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인체를 다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 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다가 그것이 이제 크게 완성을 본 것이 이렇게 로코코 낭만주의 시절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거는 주제가 이러하고 재료가 이러하고 장소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근데 이제 이걸 벗어나서 현대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재료를 쓰는 것이 구성주의, 구축주의, 그 다음에 기법, 그 다음에 재료의 특성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양감보다는 뭐가 중요해? 면이 중요한 거고. 그 면에 관련된 작가 하면 당연히 가보, 페브스너. 그래서 작년도 4번 문제와 이번 4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평적으로 놓고 보서 자기의 실력을 놓고 보고서 난 이렇게 좀 이걸 적당히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건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건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은 중국 화파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도 중국 청대가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중국 청대 마무리하는 겁니다. 중국 청대 초기 17세기 황산에서 승려 생활하던 홍인, 그 다음에 승려로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창제에 전념했던 석계, 팔대산인 석도에서 개성적인 화풍이 형성됐다. 이 화파는 가와 같이 표현적이면서도 거친 준법을 구사하거나 당시 유행하던 방작을 외면했거나 또 이들은 기이하게도 윤곽선을 많이 쓰고 각이진 형태로 황산을 표현했다. 괴란감이 넘치는 황산의 모습도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당시까지 중국화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다. 특히 윤곽선 중심으로 그렸던 그림들은 판화로도 많이 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많이 소개됐고요. 이 판화가 우리나라에 1600, 1700년대, 1800년대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700년대까지도.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조선 후기 말쯤에, 조선 말기 말고요.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갈 때 후기 중에서도 후기 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세왕 그림 태서법에 이렇게 윤곽선이 있는 거, 그런 것도 이 판화 영향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어쨌든 산수판화로도 크게 해서 명성을 덜진하거나 소원종이 있다 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이 화파 명칭은 황산파. 니은 붓을 기울인 상태로 먹이 묻은 면을 넓게 하여 끌어당겨 그려 수직으로 부서준 단층 효과를 내는 준법. 그렇구나. 먹이 묻은 면을 넓게 해서 끌어당겨 수직으로, 수직적! 딱 하는 순간 섭섭해지죠.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 이 준법은
북송 말에 시작돼요. 그럼 수직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정선. 아, 정선이 북송에도 살고 조선 후기도 살고. 아, 도깨비가 따로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돼. 이 준법은 북송 말에 시작돼서 북송 말에. 북송 말에. 그래서 남성적이고 힘찬 양감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준법이야. 자, 이거 봅시다. 여기를 좀 보자고. 그러면 북송 말에 거기다 막 체크하면서 고민을 했었어야지. 여러분 시험지에. 그치? 여러분 시험지에 북송말, 이게 뭐지? 막 거기 막 시커멓게 체크하면서 고민하고 풀었었어야지. 그러면 기차를 타보자. 여기가 북송이에요. 당연히 남송이 있겠지? 그 다음에 원대가 나오고, 명대가 나오겠죠? 이렇게 할 때 북송은 문인인데 어쨌든 문인화 중심. 남송은 화원화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송화, 문인화 중심에서 주된 기법이 전법. 그쵸? 전법. 그 다음에 좀 까슬하게 그리는 여백, 포국, 포백,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북송에서 활동하다가 남송으로 넘어간 화원의 대표 이당. 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긴 북송의 화파, 마하파. 마하파. 이 사람은 화원, 이 사람들은. 그런데 마하파 말고 이당으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남송 선종화. 그렇죠? 자, 마하파는 주로 사용하는 준법, 부벽준. 선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묵법, 발묵법.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당의 부벽준에서 나왔어요. 노란색으로 쓰자. 부벽준으로부터 파생된 것이에요, 이게요. 부벽준과 대비돼서 북송의 문인 백묘법이라고 있죠. 이공린의 백묘.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벽준이 발묵법까지 파생된 이 부벽준이 명나라 절파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니은번은 부벽준입니다. (7번) 작년에 색채조화로 나와서 우리도 한번 또 내봤습니다. 색채조화론. 특히 슈브럴 색채조화론 5가지. 기억은 인접색의 조화, 그다음 반대색의 조화, 그 다음에 니은은 근접 보색의 조화. 그 다음에 등간격 3색의 조화, 그 다음에 주조색의 조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여지없이 외워야 되는 거라서 잘 좀 설명을 읽어두시고 정리하시길 바래요. 슈브럴의 5가지 원리. 다시 한번. 기억은 인접색의 조화. 니은은, 그 다음에 반대색 조화는 써 있고요. 니은은 근접 보색의 조화. 다음 8번.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건데, 정답은 로토스코핑이에요.
컴퓨터가 그래픽도가 되면서 로토스코핑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은 훨씬 수월해졌다. 그림 1에서 3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주의자들은 눈속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술적 느낌으로 사실적인 액션을 생성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마디로 줄여서 매우 사실적이라는 거죠. 촬영한 동영상의 이미지, 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실제 모델이 들어가 촬영을 했겠죠. 그 이미지들을 한 프레임씩 다시 손으로 베낀 거예요. 실사 동작 필름을 촬영해 놓고 한 번 더 확인 사살, 그죠? 실사 동작 필름을 촬영해 놓고 애니메이터가 한 프레임씩 영사된 화면에 종이를 대고 동작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그러니까 실제 모델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가 이렇게 했다. 이런 거죠. 로토스코피. 그러면 이제 셀부터 시작해서 2D, 3D를 다 끝내버려야만 마음 편안하게 다른 영상 그래픽 공부를 하겠죠. 자, 거기까지가 기입형이 되겠습니다. 기입형. 기억, 니은 전부 다 0.5점씩 혹은 한 개는 뭐 2점씩 배점 되어 있는 대로 채점을 하셔서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자가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생각이 정답이 될 것 같은 경우는 뭐 파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색깔로 밑줄 쳐놓고 형광펜 칠해놓고 가지고 다녔다가 오늘이든 아니면 다음번이든 언제건 간에 기회가 되는 대로, 아니면 마음이 급해 그런데 직접 면대면 하긴 좀 어려워 그러면 카페에 그 비밀글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제가 거기다가 상담을 하거나 그거 정답 됩니다 뭐 아니면 기타 공부 방법은 이러하니 참고하세요 뭐 이런 걸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시길 바래요. 잠깐 쉬었다가 9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